자, 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경에 대한 얘기, 반응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항상성에 대한 얘기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좀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그쵸? 오늘부터 얘기할 것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자극이 약간 좀, 어, 방향성이 있어요.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병원체에 대한 얘기, 감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어 작용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유전 때문에, 생활 방식 때문에, 환경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 비감염성 질환이 있고요.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병되는 감염성 질환이 있어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에요. 방어작용이라는 것은 공격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볼 것은 병원체로 인한 어떤 공격에 의한 그런 질병이 일어나는 것과 그 방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병원체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병원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알아볼 거는 핵막이 있는 진행생물, 원생생물입니다. 원생생물. 질병을 일으키는 원생생물은 주로 단세포 생물, 세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인데요. 음식물이나 오염된 물, 모기나 파리 같은 매개곤충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겠죠. 곰팡이도 역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세포라는 것은 핵막이 있고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균류로 실 모양의 균사와 세포벽을 가집니다. 균류라는 것은 그렇죠. 곰팡이, 버섯과 같이 분류된다는 얘기죠. 습한 곳에 서식하고 포자로 번식합니다. 이 포자가 우리 몸의 호흡기관을 통해 들어오면은 폐 질환 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피부, 점막 등에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는 항증균제가 이용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병일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세균, 바이러스. 세균은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분열법으로 빠르게 증식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저런 그림처럼 가운데 DNA가 있고 바로 세포막, 세포벽으로만 이어져 있는 하나의 세포로 이어져 있는 생물이 세균입니다. 분열법,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한다는 얘기죠. 일부 세균은 호흡기나 상처 부위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독소를 생산하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항생제가 이 치료에 이용되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세균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게 생겼죠. 좀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세균보다 크게 작고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물이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핵산과 그것 둘러싼 단백질 껍질 형태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물이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 질병 치료에 이용되지만 개발이 어렵고요. 종류도 많지 않아서 예방이 중요하죠. 자, 이런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방어작용인데요. 방어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척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선척성 면역은 병원체 종류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광범위히 발생하는 공통적인 반응들이에요. 일단 바깥에 뭐가 들어왔네? 염증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 식세포 작용. 이 세포를 먹어요. 이 병원균을 먹어요. 혹은 감염된 세포를 먹어요. 이런 내부 방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애초에 우리 몸 피부와 점막으로 돼 있어요. 방어벽 이런 것을 우리가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이 선천성 면역은 후천성 면역 이제 이어질 2차 면역을 촉진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은 선천성 면역 후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면역인데요. 병원체가 침입한 뒤에 발달하면서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아까 선천성 면역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체가 들어왔다면 그거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면역이라면 후천성 면역은 특정 병원체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면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선천성 면역이 이 후천성 면역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체에다가 항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항원은 우리 몸에 침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얘기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선천성 면역부터 다시 한번 보고 이따 후천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천성, 맨 처음에 피부랑 점막이 있습니다.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질층, 피부 바깥의 각질층, 그리고 상피세포층에 있는 점막과 점액, 이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 점액에는
라이소자임, 일단 리소자임이라고 얘기했는데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있다 보니 병원체의 침입을 1차적으로 막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막는 첫 번째 방어벽이 피부와 점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손상된 세포나 세균이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몸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먹는 작용을 해요. 이거 우리가 식균 작용 혹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세포 안으로 이 세균이나 손상된 세포를 지금 그림에서처럼 들여와서 효소를 이용하여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식세포처럼 일부 백혈구들은 병원체를 제거한 동시에 후천선 면역, 이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후천선 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지금 라이소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라이소솜은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입니다. 즉, 이 백혈구 안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라이소솜과 얘가 만나면서 이 병원체를 감싸면서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일단 병원체가 들어오면 염증도 일어나죠. 손상된 세포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화학신호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붉어지거나 열이 나거나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처 부위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방어작용이지만 과도하게 되면 조직이 손상하거나 호흡이 곤란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바깥에서 뭐가 찔렸나 봐요. 찔리면서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은 비만세포와 대식세포가 화학신호 물질을 분비해요. 이 화학신호 물질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의 투과성이나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그 손상세포에 병원군인 백혈구가 모이게 되면서 식세포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 이 화학신호 물질로 인해서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거나 이러한 염증 반응도 일어난다. 자, 후천선 면역입니다. 후천선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는 림프구인데요.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미성숙 림프구 중에 일부는 골수에 남아 B림프구로, 일부는 가슴쌤에 가서 T림프구로 분화되는데요. 이 둘의 역할이 좀 다르지만 그건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후천선 면역에서 필요한 것, 후천선 면역에서 한번 알아야 되는 거, 림프구를 왜 만드느냐? 항원 항체 반응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항체는 항원을 결합하는 Y자 모양의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원 결합 부위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두 개, 양쪽에 존재해요. 항체는 종류에 따라 항원 결합 부위 구조가 다르고요. 구조적으로 맞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합니다. 즉 우리가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봤던 효소같이 특정 항원하고만 반응하고 우리가 후천선 면역 얘기했어요. 특정 병원체에 맞게 반응하는데요. 그 역할을 항원 항체 반응성 특이성을 림프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항원 항체 좀 알아보는 김에 좀만 더 알아볼게요. 혈액형도 이 항원 항체 반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적혈구 세포막에는 응집원이라는 항원이 있고요. 혈장에는 응집소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집업 A, B, 응집소 알파, 베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P에 응집원 A, B가 있는 적혈구가 있느냐, 응집소 알파, 베타가 있는 혈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혈액이 섞인다고 하면은 얘가 서로 반응해서 응집 반응, 피가 굳는다거나 하는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A형은 응집원 A가 적혈구에 있고 응집소 베타가 혈장에 있습니다. B형은 응집원 B가 혈구에 있고요. 응집소 알파가 혈장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형, B형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게 없죠. 하지만 A형 P를 B형에 수혈하게 되면은 A형 P를 B혈에 수혈하게 되면은 응집원 A와 응집원 알파가 그리고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서로 반응하게 되면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A, B형은 응집원 A와 B가 둘 다 있지만 응집소가 없습니다.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 알파 베타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P를 갖고 있는 각자의 같은 혈액형에 맞는 P를 수용이 받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O형 P를 수혈하기도 하죠. 그리고 AB형도 A형, B형 둘 다 받을 수 있고요. 소양 수혈인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후천성 면역 들어가도록 할게요. 후천성 면역,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요.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시세포, 아까 얘기했죠. 대시세포와 같은 항원 제시세포가 식세포를 통해 병원체를 분해합니다. 아까 라이소자임이라고 했던 라이소솜이라고 했던 식세포를 통해서 병원체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항원 조각을 자신의 표면에 제시합니다. 아까 대식세포 같은 세포들은 후천성 면역을 선천성 면역에서 대식균 작용하면서 후천성 면역을 좀 더 촉진시킨다고 했어요. 그때 이 항원 조각을 표면 제시하면서 이 항원에 맞는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증식하고 활성됩니다. 그러면서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의 도움받아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합니다. 체액성 면역도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체액에 존재하는 면역 단백질인 항체가 작용하는데요.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B림프구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활발히 증식하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해됩니다. 아까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가 대식세포가 준 조각들을 가지고 그거에 맞게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병원체를 제거했다면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B림프구가 역시 항원 항체 반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와 기억을 하는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형질세포는 해당 항원에 항체를 분비하는데요. 역시 분비된 항체는 항원을 무력화시키거나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을 촉진시켜요. 기억세포는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여 동일한 항원이 재침했을 때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면서 많은 양의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원에 처음 감염됐을 때보다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빠른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여기서 체액성 면역과 아까 세포성 면역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세포성 면역은 대식세포를 통해서 일단 항원 조각을 제시해야 돼요. 일단 이거 단서를 알아야지만 T림프구가 그거에 맞게 항원 항체 반응을 할 수 있고요.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항원 조각이 없더라도 대식세포가 주는 그 힌트가 없더라도 빠르게 분화되면서 빠르게는 아니죠. 활발히 증식되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우리 몸에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봤어요. 항원항체 반응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방어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했다면 우리가 항상 건강하려고 자연 상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백신이라던가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이러한 얘기들, 이 항원항체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항원항체 반응 가지고 어떻게 우리 방어작용을 좀 더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얘기가 다시 또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 얘기되니까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